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 수요의 개념과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특성,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 단기 노동 수요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노동 수요라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노동을 수요하는 건 누구다? 기업이 수요하는 거고, 노동을 공급하는 건 누구다? 근로자가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 수요는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노동 수요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는 노동 자체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수요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는 노동 자체로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산의 3요소로서 결합되었을 때 노동력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 수요다.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는 유량의 개념을 갖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기업에서 노동량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적게 가져갈 것이냐를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의 가격. 임금이 비싸면 적게 쓰고 임금이 싸면 많이 쓰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래서 생산의 3요소, 토지와 노동과 자원, 이 3요소에서 다른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싸지면 그만큼 남는 금액을 갖고 노동에 더 투입할 수 있다라는. 반대로 비싸지면 그만큼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수요의 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내가 만드는 상품,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사가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필요한 거고, 생산력이 적게 사가면 생산력이 적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변화.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교체한다. 그럼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 중에 이제 단기 노동 수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뭐가 나온다?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게 도출이 된다. 어떻게? 우하향하는. 그래서 이건 웨이지의 약자, 임금이죠. 그 다음에 이건 레이버, 노동이죠. 그래서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을 적게 쓴다. 대신 임금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람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예, 거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189페이지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단기라는 것과 장기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노동만을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 그래서 토지나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를 단기, 그 다음에 생산의 3요소를 모두 증감할 수 있는 시기를 장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식당 예를 한번 들어드렸었죠. 식당 처음에 오픈했는데 너무나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선택한다? 종업원 수를 늘린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손님에게 갖다 주고 빨리 치우고 그러면서 회전율을 높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게 턴을 큰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주방도 크고 홀도 큰 곳으로 옮겨. 그게 장기다. 그 세 가지.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모든 것들을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장기라고 본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또 차이는 뭐냐면 단기는 A라는 지점에서 임금, B라는 지점으로 노동만을 증감시키기 때문에 노동, 왜? 뭐가 됐든 간에 잘 되면 노동만을 증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A나 B라는 단계로만 혹은 B에서 A라는 것만 옮겨가지만 장기는 좀 다르다. 싸진 것만큼 또 다른 거 많이 쓰는 것만큼 사람 많이 쓰는 것만큼 또 기계와
장비가 더 들여온다. 사람이 여기서 요만큼 늘어났지만 장비와 혹은 기자재가 더 좋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 수요를 이렇게 쓴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방에 세 사람만 쓸 수 있는 주방 기구가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세팅된 거죠. 그러면 토지와 자본은 그대로인 거죠. 고정인 거죠. 그럼 노동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최대 3명까지 채용하는 거였겠죠. 근데 자, 그렇지 않고 주방 기구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간도 10명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면 물론 당연히 노동도 10명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최대한 3명이었지만 이렇게 3명이었지만 자본과 토지가 같이 늘어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표현해요.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좋은 것이고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변하는 것보단 이만큼 변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더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훨씬 탄력적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업하면서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효과, 규모효과라는 건 뭐냐면 대체효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금이 하락했을 때 임금이 하락하면 그만큼 하락한 것만큼 뭐예요? 토지나 자본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정적이라도 그로 인해서 요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 임금이 낮아짐으로 해서 노동력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이것에 대한 대체로 노동력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에 10명분의 몫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해서 기계값이 1억이다. 그러면 10명이 1,000만 원씩 1억에 몫을 하고 있었던 다른 이제 1라인은 그렇고 2라인은 그냥 10명이 했었다. 그래서 여기도 1억 원이라는 1,000만 원씩 10명이니까 기계값도 1억이었고 사람을 쓰는 것도 1억이었다. 근데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20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명을 썼을 때 20명을 써도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1억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거 안 쓰죠. 여기 똑같이 1억을 갖다가 쓰면 20명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40명을 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하락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인데 임금이 하락함으로 해서 노동력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한다? 노동력을 훨씬 더 많이 쓴다.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하던 거를 사람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 오히려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았으면 그냥 기계와 사람을 반반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훨씬 싸진다면 기계를 빼버리고 사람을 쓰겠다라는 이게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 효과예요. 규모 효과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뭐 음식값이 다른 데는 보통 뭐 6,000원을 받는데 백반이라도 우리 식당은 3,000원을 받는다. 그럼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뭐가 남어? 근데 하나 팔아서는 당연히 3,000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6,000원 파는 데는 10그릇만 팔고 만다면 여긴 예를 들어서 50그릇을 판다면 이게 훨씬 더 남는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규모의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적게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을 100원에 썼었는데 한 사람을 50원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100원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냈었다면 50원 주고 10개를 만든다면 100원을 주고는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0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규모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쓰던 거를 두 사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50원씩이니까. 100원에 한 사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어쨌든 규모 효과라는 거는 그만큼 인건비가 낮아짐으로 해서 더 많이 써도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수요의 탄력성. 이제 좀 전에 탄력성이라는 얘기 했었죠.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거는 여긴 그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 노동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노동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임금의 변화에 대비해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변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명을 썼던 사람이 기업이 20명을 쓰면 딱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50% 변했고 이것도 50% 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임금은 하락했는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쓴다. 30명만 쓴다. 그러면 탄력성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값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값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네? 지금 임금이 50% 변한 거라 했죠. 임금의 변화율은 50%잖아요. 그죠? 근데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10명을 썼는데 100원에서는 그럼 50원으로 깎이면 20명을 쓸 수 있는데 20명을 쓰지 않고 20명 뭐 15명으로 바뀌었다. 그럼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변하기 전 10에서 변한 후 15 변하기 전 그러면 10분의 5 0.5가 임금의 변화율이 50%가 아니고 여기 100%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00에서 100원에서 50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100% 변한 거죠. 변하기 전 100, 변한 후 50, 변한 후 변하기 전. 이 절대값이니까 100분의 50. 네? 50% 변한 거 맞네. 제가 지금 빼고 있네요. 그러면 100원에서 좀 더 계산하기 쉬운 걸로 해볼까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100명을 쓰던 기업이 50명으로 줄이면 딱 1이 되는 거죠. 변화율이. 변화가 없는 거죠, 거의. 왜냐하면 임금 변화율은 변하기 전 100, 그 다음에 변한 후 200, 그 다음에 변하기 전. 그러면 100분의 100이니까 100% 변한 거고, 임금 노동 수요량 변화율은 100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50, 100 그러면 100분의 50 50% 변한 거죠. 자, 이러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0.5 이건 1 그러면 50% 변한 거죠.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0.5로 봐야 되겠죠, 이거.
자, 이게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그 임금 변화율에 대해서 노동 수요량을 많이 혹은 적게 변화시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 수요의 변화 정도는 기업이 수요하는 노동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떤 종류의 노동은 약간의 임금 상승에 대하여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일어나지만 어떤 종류의 노동은 상당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감소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경우가 주로 이제 단순 노무 혹은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쪽은 임금 변화에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부터 해고시키냐면 생산성이 낮은 사람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생산성이 높거나 혹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잘라요. 그래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제 그 단순 노무직 얘기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경비나 청소 이런 분들부터 해고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자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회사에 기여하는 게 큰데 그래서 자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단순 노무나 이런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노동수의 탄력성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적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수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볼게요. 노동수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첫 번째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품이 100개 팔리던 게 200개 팔린다고 하면 그러면 탄력성이 큰 거죠. 뭐 상품이 그거로 볼 줄 알고 보석과 그냥 쌀로 봅시다. 여러분들 보석과 쌀을 봤을 때 보석은 비싸면 잘 사요, 안 사요? 잘 안 사죠. 금반지. 근데 쌀은 비싸더라도 사요, 안 사요? 사죠. 왜? 쌀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크게 줄이질 않아요. 근데 금반지 수요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확 준다 그래요. 이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그러면 이 보석이 탄력성이 큰 거고 쌀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탄력성이 큰 것에 있어서는 많이 사람을 줄이거나 많이 써요. 근데 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어떤 것도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결정을 한다. 정의 요인이 있다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커지고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 수요의 비중이에요. 노동의 3요소, 생산의 3요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자
A기업과 B기업이라는 걸로 봅니다. A기업은 노동, 토지가 20, 그 다음에 자본도 20, 나머지 60이라는 걸 노동에 쓴다. 근데 B기업은 토지는 40, 자본도 40, 노동은 20이라는 수요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모든 값이 자, 100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써야 되는데 10%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10% 올랐으면 66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22, 이것도 22예요. 그래서 이제 1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44, 22, 44죠. 그러면 이것도 110이 되겠죠. 10%가 올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자, 이거 60에서 66으로 증가했고 20에서 22로 증가했어요. 어떤 게 훨씬 더 변화가 커진 겁니까? 물론 비율대로 보면 똑같은데요. 이게 다른 거를 고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100이라는 걸 봤을 때는 60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이건 20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예. 20에 대해서 10% 올라가는 것과 60에 대해서 10% 올라가는 것. 숫자적으로 봐도 여긴 6이고 2예요. 이만큼이 노동 수요가 훨씬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생산비에 대해서 노동 수요의 비중이 클수록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노동비가 적다라는 건 뭐예요? 자본이나 토지만 갖고 쓴다라는 거는 기계 중심인 거예요. B기업은 기계 중심, A기업은 사람 중심인 거죠. 그러면 사람 중심 기업이 노동비에 민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감하죠.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자르고 또 사람을 인건비가 내려갔어요. 그럼 사람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근데 기계 중심 기업은 사람은 별로 많이 안 써도 돼. 기계가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민감하지 않겠죠. 그래서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같이 커진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 자, 이거는 A기업은 사람을 100명을 고용하는 기업, B기업도 1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인데 A기업은 사람에서 기계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야.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라인을 가요. 그래서 1라인에 10명, 2라인에 10명.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걸 얘기했었죠. 근데 A기업은 기계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계를 도입함으로 해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긴 기계 도입이 안 되는 데예요. 사람으로 꼭 해야 돼. 그럼 10명으로 변화가 없겠죠. 여기는 20명. 여기도 20명에서 그냥 20명이 됐는데 여기는 20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로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건 큰 거죠. 다른 생산 요소로 바꾼 거죠. 노동에서 자본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20명에서 2명으로 18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가 안 된대. 이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노동수의 탄력성도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노동위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노동 이외라고 그랬죠. 노동 이외.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과수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사과가 100개, 백상자라고 봅시다. 백상자가 열리던 A, B. 작년에는 백상자가 수확이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200상자가 수확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작년에 100상자를 수거하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올해는 20명을 투입하고 싶은데 10명분의 사다리밖에 없어. 10명분의 사다리. 그러면 20명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도 수확량이 늘어도 10명 채용하는 거나 20명 채용하는 건 똑같아. 사다리는 10개니까 10명밖에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과수원에서는 사다리를 이미 확보한 게 있어서 20개가 있다. 그럼 여기는 20명이 채용이 가능한 거죠.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가능.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다? 노동의 수요도 훨씬 더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 수요도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이 네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90페이지 박스에 나오는 건 하단에 나온 건 반대적인 요소예요. 동일한 임금 인상에서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위한 요소.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들 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생산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것, 총 생산 비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것, 노동을 타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이 적을 것, 노동 이외에 타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 것. 그 다음에 나왔던 플러스 부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되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그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할 때 교섭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교섭력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 우리 그냥 파업하고 놀면 니네 손해 크잖아. 그러면 우리 말 들어줘야지. 이런 게 이제 교섭력이 크다라고는 표현을 쓰고요. 교섭력이 미약하다라는 표현은 아무리 그 노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회사에서 됐어 니들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런 게 이제 교섭력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H차라는 회사를 상대로 한번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10%를.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상품 수요 탄력성이 큰 경우와 상품 수요 탄력성이 작은 경우로 봅시다. 큰 경우라는 건 뭐냐면 자, 임금 인상이 10% 벌어졌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없는 돈 갖고 임금 인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을 해요. 가격을 10% 인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소비자 수요가 한 20% 줄었다. 자,
상품 가격이 10% 올랐으면 수요도 10% 줄어야 되는데 한 20%, 30%,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0%라고 해봅시다. 30%가 줄었어요. 그럼 이게 상품 수요 탄력성이 큰 경우예요. 그러면 생산량도 30% 줄여야 되겠죠? 당연할 거야. 소비자 수요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30%가 판매율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은 30%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고용량을 30%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고가 30%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를 봅시다. 상품 가격이 10% 인상했는데 소비자 수요는 한 3% 줄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생산량도 3%를 줄이면 돼요. 근데 생산량 3% 줄이는 거는 잔업을 안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잔업을 기본적으로 했었다면 생산량 3%, 고용량에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고가 발생해야 안 돼.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조에서 임금 인상 10%를 요구했을 때 어떤 경우가 회사로부터 잘 먹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예, 당연히 아래 경우가 노조의 요구를 잘 들어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해고 없어도 상품 가격 올려가지고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10% 맞춰줄 수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 수요가 30% 감소해가지고 고용량 30% 해야 되고 해고가 30% 일어나는, 니네 해고하지 마, 니네 얘기 안 들어,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어떨 때? 상품 수요 탄력성이 작을 때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교재에 낸 걸 읽어볼까요?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은 올릴 수 있어도 근로자의 충원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근로자 간의 교섭력이 증대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결속력이 증가한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지금 했던 걸로 보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걸로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간다면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두 작아지는 거죠. 상품 수요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 값도 작은 거죠. 이게 크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큰 거죠.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 수요 탄력성도 작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작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자, 다음은 노동의 공급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요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끝냈고 다음 시간에 노동의 공급에 관련된 것들을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시장에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다. 근데 지금 수요를 본 거고요. 이 수요라는 건 노동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일반 상품 같으면 일반 상품을 소비하는 게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일반적인 소비자. 근데 노동을 소비한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예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품 시장은
소비하는 게 누구다? 그래서 상품 시장은 소비가 일반 국민이에요. 국민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은 기업 혹은 공장이죠. 근데 노동시장은 다른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노동을 수요하는 게 누구다? 노동을 소비하는 게 기업이다. 기업. 그 다음에 노동을 공급하는 건 어디다? 근로자다. 혹은 구직자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 상품시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과는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 상품시장에서는 수요가 일반 국민, 소비자예요. 그 다음에 생산이, 공급이죠, 공급. 공급이 기업이에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노동시장에선. 수요가 누구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누구다?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정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의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노동의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